네, 4주차에서는 유아과학교육의 내용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유아과학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4주차 1강입니다. 자, 처음에 유아과학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아과학교육의 과학적인 탐구 능력 순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유아과학교육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그쵸? 많이 다뤘던 주제이죠. 자, 일단은 구분은 생명체를 우리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의 의미는 운동, 감각, 신경이 발달해서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 사람, 인간이 될 수 있고 벌, 토끼, 물고기, 새 등등 유아기에 만나서 이 생명과학으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 관찰하고 이들의 동물의 특성을 봐야 되는 동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제 식물의 범주 안에는 식물은 의미는 운동, 감각, 신경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구체적인 예로는 꽃, 나무, 과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아기에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 생명과학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다뤄야 될 식물의 종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생명의 이런 독특한 개별적인 이 특성, 그쵸? 그래서 식물, 동물이 이제 태어남, 탄생과 쭉 주기별로 또는 뭐 그 연대기별로 자라는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 탄생, 그쵸?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이로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존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학에서 다루어야 할 유아과학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학은 전반적인 생명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생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알아봄으로써 결국에는 동식물 생명체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영유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식물인 상추를 관찰하고 식물이 상추가 자라나는 과정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동물의 모습을 관찰하는 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으로는 여러분들 지구과학입니다.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 현상의 특성, 규칙성. 그래서 낮밤이 되는 이런 규칙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그 변화의 자연 현상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계절이 로테이션 되는 거의 특성. 별자리, 그 다음에 뭐 해, 달의 이런 공존 이런 것들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대상은요. 이러한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생활 모습입니다. 자연의 변화, 계절 변화, 낮밤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나 동식물들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자,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전반적인 자연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돌, 물, 흙, 지구과학 안에서의 자연현상 관련된 내용과 같이 이런 자연물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낮밤, 계절의 변화, 날씨와 기후에 관련된 자연현상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은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계절이라든지 낮밤, 날씨, 기후. 그래서 유아들은 이런 자연물이라든지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자연 현상의 본질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아기에 다루어야 할 지구과학의 내용입니다. 자, 비를 직접 맞아보고 체험해서 비의 특성을 아는 것. 그다음에 지구의 공전, 자전을 직접 내 실험 과정을 통해서 탐색을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이런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그림자 탐색, 이런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물리과학인데요.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의 세 번째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과학적인 탐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아는 것, 그다음에 물체의 다양한 변화를 아는 것, 그다음에 물리과학에는 도구와 기계, 또 빠뜨릴 수 없죠. 이 도구와 기계의 특성, 활용 원리와 방법을 아는 것, 이 도구와 기계의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을 유아들이 이해하는 것, 도구와 기계의 부정적인 측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보완 방법을 아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리과학의 내용으로는요,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친숙한, 그러니까 흔히 내 주변에 접할 수 있는 물체와 물질이에요. 뭐 특별한 과학용품 세트가 아닌, 그래서 흔히 유아들 주변에 있는 친숙한 물체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영역이 바로 물리과학이다. 그래서 물리과학의 내용으로는요, 자석, 그쵸? 그 다음에 온도, 빛, 그 다음에 무게중심, 그 다음에 전기, 소리와 공기, 그 다음에 탄성, 그 다음에 또 용수철, 그 다음에 물체의 이런 속력, 에너지원, 그 다음에 열과 이동, 그 다음에 굴절 현상을 파악하는 거, 물과 부력, 그 다음에 물과 수학, 뭐 기타 등등의 도구와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과학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자석을 이용해서 실제로 물속에 있는 거지만은 자석에 붙는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낚시를 해보면서 놀이를 통한 물리과학 현상을 탐색하는 아이들.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놀이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고무줄이 얼마만큼 이렇게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자,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 그림자 인형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빛에 따른 그림자의 특성을 아이들이 또 관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은 화학입니다. 자, 화학에서는 물질의 이런 다양한 성질 변화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물질,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액체도 있고, 그다음에 가루 성분도 있죠. 이런 다양한 물질의 성질을 변화에 대해서 유아가 이해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화학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이런 성질,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우리는 열 또는 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련된 이해가 포함되고요. 이런 화학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과학적인 탐구 대상은 물질의 다양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학은 다양한 물체와 물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반응을 관찰하는 내용을 우리는 화학이라고 한다. 자, 유아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 그쵸? 시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와 물질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기본 물질의 속성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유아과학에 있어서의 화학입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진상에서 그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에 뜨는 그림을 그려보는 유아는 물과 기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마블링 그림을 그려보는 유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액체의 표면 장력의 특성을 또 이해하면서 활동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화학 활동들은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학입니다. 자, 이 네 가지에서 최근에 추가된 개념이 환경과학인데요. 유아과학을 배울 때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분야로 각광받아서 생명과학이라고 한 분야가 만들어질 만큼 유아기 때부터 이 환경과학을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새롭게 추가된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입니다.
환경과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한번 고안해 보는 능력과 그쵸? 이런 과학기술을 탐구하는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환경과학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래서 뭐 재활용품 활용하기, 뭐 재생 종이 만들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학, 그다음에 네, 컴퓨터 공학 뭐 관련된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알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바로 이제 환경과학, 공학 이런 측면에서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포스터까지 만들어 보는 거. 그쵸? 그래서 환경보호,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이런 경각심을 이 과학 주제, 환경과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유아과학 교육의 네, 두 가지 측면인데 이번 1강에서는 과학적인 탐구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아과학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네,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자, 과학적 탐구 능력의 개념은요. 유아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쵸?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생명체와 앞에서 배우셨던 자연환경 또는 물체와 물질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반적인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구 능력은요, 문제를 유아들이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가성을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 단계, 또는 이 실험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네, 결론을 내리는 일반화 단계 등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네, 다양한 탐구 능력들이 발휘되어야 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아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 과학적인 탐구 능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며 이러한 과학적인 탐구 능력은 과학 활동 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필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과학적인 탐구 능력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관찰하기부터 살펴볼게요. 관찰하기는 주의 깊게 사물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술이에요. 그냥 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찰하기는 과학적인 탐구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관찰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이나 글이나 뭐 몸짓으로 묘사까지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관찰하기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요, 당연히 네, 눈, 코, 입, 뭐 손, 뭐 이렇게 다양한 우감각 그래서 시각, 촉각, 청각, 그쵸? 그 다음에 뭐 미각, 그쵸? 그 다음 후각, 이러한 오감각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관찰하기에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관찰한다라는 거죠. 사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말이나 글로 묘사하기. 그 다음에 관찰을 하기 위해서 돋보기라든지 다양한 네, 관찰 도구들을 사용하기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사진 보시면 감각기관, 그쵸? 자신의 감각의 오감각, 도구를 활용해서 사물을 집중 깊게 관찰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러한 관찰하기 같은 경우는요, 돋보기,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테이블 같은, 네, 좀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관찰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의 세부 사항을 세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사가 발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상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네, 전, 후, 비교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관찰된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뭐 활동지라든지 표상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자, 다양한 관찰 도구를 활용해서 라이트 테이블을 활용해서 지금 빛에 비치는 나뭇잎을 관찰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밀한 관찰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나뭇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앞뒤를 비교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관찰할 기회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낙엽을 딴 상태와 책갈피에 끼워서 네, 이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뭇잎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등의 다양한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분류하기입니다. 이 분류하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물체들을 특정한 증거에 의해서 같은 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들의 같은 점은 무엇이니? 그 다음에 뭐뭐끼리 분류해보자. 차이점의 기준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세부 내용으로는 사물들의 유사점 찾아보기. 그 다음, 분류한 사물들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그 다음에 준거. 그쵸? 이 사물의 특성에 따른 준거의 얘를 색에 따라 나눠볼까? 모양에 따라 나눠볼까? 뭐 이런 거. 물에 뜨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볼까? 이렇게 준거에 의해서 두 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 그 다음에 자신이 나름대로 준거를 새롭게 개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다시 분류해보기가 포함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아요.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아요. 활동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분류하기 같은 경우는 공통된 특성을 한 가지에서 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확장해서 찾아보고 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분류의 기준을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로 또 따로 자신이 설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네, 같은 색깔끼리 뭐 해보자. 단순 분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복합 분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분류하기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지붕의 색깔이 그쵸 빨간색이면서 뭐 네모 그러니까 이 창문이 네모인 거, 창문이 밑으로 가 있는 거 따라 다 다른 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한 사물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는 거. 이런 아이들은 복합 분류까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목 포함. 자, 전체 종이 블럭과 부분, 다양한 크기, 색깔 블럭들 간의 칸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 그렇죠?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런 거. 자, 어쨌든 그래서 구분된 것들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그 분류 기준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분류하기의 한 방법이고요. 자신의 이런 분류한 결과를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 또한 분류하기의 하나의 교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정하기 탐구 능력의 구성 요소입니다. 측정하기는 사물의 길이, 무게, 부피 등을 수량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측정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온도를 측정할 건가? 그렇죠? 길이를 측정할 건가? 뭐 무게인가? 뭐 다양한 것들. 그다음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측정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네, 적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측정해 보는 거. 지금 이것은 네, 여기 지금 설탕이라고 하는 설탕의 질량을 측정하는 네, 질량 측정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무게죠. 그래서 어떤 양팔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가 이것들을 비교하는 측정 도구. 네, 그래서 측정은 길이뿐만 아니라 크기, 무게, 부피, 넓이, 시간, 뭐 초시계를 활용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고요. 측정 대상의 이런 속성에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네, 측정하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신체 한 뼘, 두 뼘 또는 네, 뭐 이렇게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볼펜을 이용해서 이 볼펜의 몇 배 정도의 길이가 돼요. 뭐 이렇게 임의 측정 도구 해서 다양한 크기와 길이의 막대 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 뭐가 뭐보다 더 길어요, 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장 긴 것은 과 같이 측정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측정하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측정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측정 단위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임의 단위를 활용한 측정을 보시면 그쵸? 오이의 길이를 지금 이렇게 네, 색테이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거. 그래서 오이가 가지보다 빨간 종이만큼 더 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은 의사소통하기입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든 수단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생각 주고받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설명하기, 그 다음에 사물을 설명하기, 정보를 교환하기 또는 또래끼리 또는 뭐 알고 싶은 것들을 선생님께 질문하기, 그다음 조사 완료 후에 자료를 해석하기 등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는 맥락에서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견 예측하기인데요. 자, 이것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찰의 기초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해보는 사고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의 기초에서 예견을 하게, 자신의 지식에 기반을 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쵸? 스스로 이제, 네, 예견하기. 물과 기름을 섞기 전에 예견하기가 해당되는 거죠. 물과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네, 이 예견하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연스럽게 예견하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예견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새로 얻은 지식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예견하기. 그렇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기름과 우유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라고 새로 얻게 된 지식의 플러스해서 다시 한번 예견해 보기. 예견하기 확장이 되겠죠. 지금 아래에 보시면 그쵸. 그래서 물에 지금 밀가루, 설탕, 뭐 다양한 가루들이 있는데 각각을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섞기 전에 예견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과 그쵸 크레파스가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쵸 이 비밀 글자를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이제 하얀색 크레파스를 그려놓은 거에 물과 물을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견을 해보고 실제 활동을 해보자는 거죠. 추론한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미리 사건을 추측해 보도록 하는 것이 예견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변인을 조작하고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짐작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예견하기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그 표를 보실까요? 아래의 물건이 작동하려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예견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찰은, 그렇죠? 네, 다양하게 그 곰돌이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가 구슬하는 거. 배에 여러 가지 작은 골 모양 뚫려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 4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관찰이라면 측정은 손바닥만한 크기이고요. 손바닥 2배 정도 돼요. 측정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구멍은 카세트 구멍보다 또는 전화기 구멍보다 비슷해요.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구멍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있는 회색 미끄러운 쇠, 그 다음에 재질은 터치를 작용하는 전등과 비슷하니까요. 그럼 지금 이미 아이는 전등과 비슷하다라는 추론을 이미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측하기는 여기서 보시면 만약 버튼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지가 알고 있던 지식에 기반해서 누르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아닌 누르기 전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4개의 센서를 활용해서 손을 대고 있으면은 소리가 계속 날 것 같아요 라고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하기입니다. 추론하기는 앞에 예견하기랑의 차이점은 이미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관찰한 후에 결과의 원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 설명하는 거. 추론하기는 상당히 이 상위인지 능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현재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자, 만 3세는 안 되지만은 4세 이후, 그래서 5세에는 충분히 추론하기까지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발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세부 내용으로는 일어난 결과나 현상에 대해서 추론하기. 그쵸?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나 현상의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왜 이렇게 거품이 생겼는지 추론해보자. 섞었더니 지금 갑자기 거품이 일어나네. 왜 그럴까? 네, 여기에다가 땡땡땡을 섞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예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쵸. 지금 이제 거품, 비누 거품을 이용해서, 물 바닷속을 꾸미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거품이 더 많이 생길까 했더니, 물을 많이 안 넣고, 그쵸. 비눗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거품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빨대를 불었더니 공기가 들어가서 거품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났어요. 라는 추론을 유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발문의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추론하기 같은 경우는요, 유아가 관찰과 탐구를 토대로 발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근거로 나름대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말한 원인과 결과를 정리해서 네, 좀 더 논리적인 문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뭐 하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논리적인 문장으로 들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는 논리는 예를 들어서 회색빛의 단단한 쇠의 특성을 지닌 물체는 모두 자석에 붙는다. 가위는 쇠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위는 자석에 붙는다라고 그 면역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클립도 네, 쇠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다라고 추론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납적인 것은 여러 사실로부터 법칙을 만들어내가는 논리죠. 예를 들자면은 가위는 자석이 붙어요. 철사도 붙네요. 클립도 붙네요. 가위나 철사 또는 클립 같은 것은 회색빛을 띠고 단단한 쇠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네, 논리적인 귀납적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화하기입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탐구 능력 구성 요소입니다. 알게 된 과학적인 원리나 법칙을 다른 활동에 적용하거나 자신의 일상생활까지 적용하는 거. 요것 또한 상당히 최근에 강조되는 네, 과학적인 탐구 능력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요. 알게 된 지식을 다른 활동에 적용하기, 알게 된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알게 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미술 시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 활용해서 네, 이렇게 물감물을 가지고 지점토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네, 지금까지 1강 들으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